2018년 8월 12일 일요일 학창시절 처맞았던 하키스틱이 생각나는 이 대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베트남 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기발한 그 오프닝 멘트 생각이 안 나. 점점 이게 하키스틱이 왜 생각나?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키스틱이 왜 주제랑 관련이 있어? 예전에 우리 교육자 선생님께서, 저 선생님은 또 뭐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무기가 필요하시죠? 어릴 때 제가 많이 맞았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또 이게 네네. 맞다보는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하키스틱이어가지고. 하키스틱 저는 그 보통 큐대 많이 쓰잖아요. 큐대. 그때 너무 흔하죠 그거는. 전통적인가? 너무 그 고전적인 아이템이고. 큐때 또 인상 깊었던 게 PVC 파이프가 생각이 나요. PVC 파이프. 예. 그게 찰져요 아주. 그 속에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뭐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서 들고 오셨나고 해야 되네.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히게 아픕니다 이제. 또 뭐 있죠? 자물쇠도 생각이 나고. 그 뭐 목에 거는 거 같은 거 있잖아. 나 그런 걸로도 맞았던 기억나요. 목에 거는 게 뭐지? 채찍?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등 긁는 거. 그 효자서? 효자손은 아닌데 뭐 그런 비슷한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주제가 뭐 교육과 그렇죠.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교육과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 좀 뜬금없죠 이거. 채불과 구타로 시작하니까. 그래도 뭐 저희 어릴 때 그 8알의 바람이 키웠고 한 2알이 또 메가 키웠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8알이 뭐가 끼었다고요? 바람. 바람? 무슨 바람? 바람. 바람 뭐야? 그 영화 말하는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이게. 영화 비유적인 프로만 있는데 비유적인 프로. 제가 그 공대 출신이라서 이과라서 잘 모릅니다. 그 자연과 네이처가 우리를 키웠다. 자연과 네이처가 그렇지. 운칠기삼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거지 약간. 그거는 실제 뜻이 있는 거고. 네. 아주 창의성이 없는 친구이신 거예요. 하여튼간 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 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카페에 있죠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네. 이 프로랑 지난번에 저희가 맛집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포스터가 될 뻔했던 저는 포스터로 봅니다. 제 마음속은 포스터. 그렇죠. 이 네. 콜드브루 맛집에 와가지고 브런치를 나눴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눈뜨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여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또. 늦은 것도 아니고 10시 반에 보는데 뭐 그걸 힘들어해. 힘들어요. 제가 인생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이 막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또 블랙퍼스트 브런치 딱 그렇죠. 브런치를 먹으면서 클래스 있게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댓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열혈라마 1님께서 다시 됐습니다. 다시 들을 방송이 아닌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는다는 건 한동안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한동안 방송을 끊고 살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다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 선생님, 이프로님, 엄사님 건승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김해 오실 때 한번 연락 주시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김해공에서 제가 또 비행기 종종 타기 때문에 그럼 한국 들어가실 때 언제 한번 오는 플라이 타임 말씀해 주시면 와서 그 피켓 들고 픽업 노트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2% 환영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분이죠. 우리 회사 법인장만 그렇게 뭔 소리야. 일단 뭐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 김해 갈 일 있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열혈라마 1님께서 베트남어 어려운데 쉽게 알려주시네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쉬워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피드백을 했는데 네. 무슨 얘기 했는지 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너무 생소해서 우리끼리 그냥 떠들더라고. 그렇죠. 주변 사람이 말하기를 기숙사 바뀌기가 안 된다고.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숙사. 기독사. 네. 그거만 알면 되죠. 또 번째 또 야망패전님께서 네. 1,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쌍비 아빠 와워님께서 정주행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퐁 듣고 있는데 흥미롭네요. 제가 도시 여행은 별로라서 좋아하진 않아서 다음번 오면 한 번쯤 들러보고 싶긴 하네요. 시간 되시면 사파 쪽도 정보 들려주세요. 14일날 가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파 정보가 저희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은
한번 가셨을 것 같은데. 아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사파가 궁금하시면은 잠깐만. 아,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댓글을 한번 다 드려야 돼. 드려서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뭐 정보 알려드릴 엄 수 사장이 있고. 또 사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 와우가 그건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가? 쌍디 아빠 쌍디는 그거 아니야? 원피스에 나오는. 원피스 쌍디. 그렇지. 그 요리사. 쌍디 아빠가 누구지? 없어. 아, 그 신수염 아니. 상대 아빠는 그 사이보그 괴물 아저씨. 아 몰라. 그거 안 봐요, 그거? 원피스?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에이, 그 두 번, 세 번 봐야지. 우리 방송 두 번, 세 번 듣지 말고 원피스를 두 번, 세 번 보여주죠. 그렇죠. 루나 누나님께서 배모 굿. 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모든가 굿모닝 비엔나. 아 그러네. 엄사장님 이프로님 3합회 협찬 축하드립니다. 승승장구하셔서 마피아, 야쿠자, 카르텔 같은 광고로 배우길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베트남어도 언젠가는 한번 배워보고 싶은 언어예요.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베트남어가 좀 더 쉬울까요? 문득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갔던 고등학교 동창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고등학교 동창까지 소환하게 만드는 이번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현존 베트남어도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저격을 하셨어요, 이거. 무슨 적이 그랬지? 그 제일 시원한 영어가 뭐지? 그 무슨 시원스쿨. 네. 아주 저격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뽑아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이따 네,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박 사건 데스네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짜오 프로 사장님 팟빵 가입 안 하고 이것저것 떠들며 청취하다가 드디어 굿뱃 덕분에 팟빵 가입하였습니다. 길게 적었는데 글이 잘라서 올라가나요? 라고 하셨어요. 길게 적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밑에 그 이게 삭제된 거. 삭제된 게 궁금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풀로 적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나더데이님께서 다음 주에 댓글 읽어드리면 할까요? 그럴까? 그렇죠. 너무 길어. 그래. 다음 주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티에서도 간만에 또 댓글 그거 좀 달아주셨어요. 읽어주세요. LOFT가 뭐죠? 로프트? 로프트 뭐 카페 이름 이런 거 아니야? 많이 봤는데. 많이 봤어. 축구 선수 이름 되어 쓰는 것 같고 약간 뭐 이런 친구가. 뭐 7화, 8화, 9화 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일단 뭐 재밌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초보 주재원이나 파견자들이랑 뭐 맛집 뭐 이런 얘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앞으로 뭐 파티 쪽에서도 좀 이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아 그렇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원스쿨과 협찬하여 특별히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 저희가 팟빵으로 공지 드렸지만 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열혈라마 1님과 네. 에버스프링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일단은 두 분에서 치열하게 이게 네, 경험하셨는데 경합을 하셨는데 에버스프링님하고 치열하게 경합을 하셨는데 홍보 이벤트에서는 이프로가 에버스프링을 맡았고 또 엄사장이 열혈라마 1을 맡아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잘 졌습니다. 그래서 열혈라마 1님께서 노주로 네, 당첨하신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지해드렸고요. 에버스프링님은 저희 다음 주까지 연기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되실 때까지 이거는 네, 너무나 성의 있게 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갈바위를 못해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제가 손만 대면 다 해요 이런 거 예전에 그러니까. 스포츠 복권도 많이 하고 로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좀. 다음에는 제가 이길 때까지 어떻게 책임져가지고 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에서는 루나누나님께서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저격을 하셨어요 그냥 이거. 네, 일부러 지금 쿠폰을 노리고 네. 멘트를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저희. 좋죠. 네. 이러려고 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런 좀 낯뜨거운 댓글도 좀 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조했어. 생각.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초장 끝발이 개 끝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발이 좋은 거면 그러네. 초반에 시청률 8% 나오다 나중에 20% 나오면 성공한 거지. 성공한 건데 저는 그걸 좀 믿거든요. 초장 끝발 개 끝발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안 좋아 지금. 그래도 뭐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하실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얻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여기 뭐 흥신소에 정보를 넘긴다가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정보를 받을 것도 없고. 네, 뭐 혹시라도 뭐 그런 게 걱정되셔가지고 응모를 안 하셨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네. 다른 플랫폼 통해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네. 팟빵으로 좀 모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니까 댓글도 거기 달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인지음 같은 경우는 인스타로 하셔도 되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막 이게 지금 영상이 눈에 도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 지금. 레버스프링님 영상이 지금 막 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제가 어떻게든 뽑아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네, 최근에 또 베트남에 오신 분이 많아셔가지고 짧은 사이에 저희가 무려 3분을 만나서 네. 만난 분들에 대한 짧은 후기? 감사 인사. 감사 인사. 네. 네. 첫 번째로 우리 컨퓨슈무스님을 네. 저희가 만나서 굉장히 진짜로 저는 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같이 네. 대화 나누면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주 이게 저희가 놀랬죠. 이게 저희보다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진짜 베트남에 네. 대한 열정과 사랑과 관심이 네.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집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영감을 주셨죠. 그렇죠. 베트남 헌법 헌법 얘기. 헌법 비엔팝이라고 하죠. 예, 힘 파브죠. 영어로 뭐라 그래? 컨스티튜션. 똑똑해 배운 사람이야. 대학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요것도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 영감을 얻고 또 저희가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헌법 한번 저희가 나름 연구해서 네. 또 드릴 테니까 피드백 해주시고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가르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저희한테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확한 금액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말씀드리면 근데 장소리 뭐 이런데 네. 인수하시면서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네. 올 연말에 베트남 또 방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저희가 네.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제가 좋은 일 하게 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또 이런 걸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삶의 운동량이 되고 또 네. 기분이 좋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독특한 사람 참 많은데 네.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고 좀 독특한 짓을 해도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 네. 제 컴퓨터 교수님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방송을 들을 거라고 전혀 기대 안 한 그 직업군의 분이 그렇죠. 제가 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재밌게 들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자님을 네. 또 만났습니다. 네. 완자님께서는 지난번 댓글로 네. 베트남에서 요식업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고 하셔서 만나서 또 좋은 시간 나눴는데요. 같은 분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완자님. 그 완자 고기 완자였네. 그런 그런 건가요? 거예요? 네. 완탕면 이런 들어가는. 한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고민 중이셔서 시장 조사로 네, 오셔가지고. 시장조사 왔는데 저는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음식점이나 해야겠다 하고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와 완전 정말 저도 네. 놀란 게 많죠. 체계적인 사고, 분석적인 뭐 비판 능력 예. 그리고 인사이트가 계신 분이셨어요. 왜냐면 저희도 요즘에 항상 그 한국에서 좀 뭐랄까요 그 화제가 되는 프로 있죠. 그 백주부님이 식당 가가지고 그 깨부시고 다니는 요즘에 뭐야 그런 게 있어? 그 요즘에 그 초보 창업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컨설팅 해주는 거? 그 깨부시고 다니는 프로를 보면서 네네네.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죠. 왜냐면 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네. 요식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세요.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고 네. 그런데도 주위에 흔히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할 거 없으면 물장사하고 밥장사하자. 할거 없으면 치킨집이나 하자. 치킨집이나 하자가 많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자영업자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많았고 그리고 또 TV 방송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게 우리가 먹는 식당들이 좀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날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저희도 이제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게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고 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얘기? 그 식당 물 흐르는 방향으로 비가 내릴 때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식당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게를 내라.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언덕배기에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장사를 올라가지 않는다. 네. 뭐 저희도 이게 뭐 저희가 생활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렇게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당 약속을 7시 반으로 잡았는데 7시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 했더니 갔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식당의 테이블이 몇 개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회전수에 따른 하루의 매출액 그다음에 주의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계셨어요. 더 놀랐던 거는 이제 지금 시기에 오신 게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수기를 보러 오셨다고. 비수기 장사가 안 되면은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비수기를 보시고 또 연말에 성수기 때 한 번 더 오셔서 보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저희가 그 네. 파티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또 그렇죠. ISV 훈장님을 또 네. 뵙고 왔죠. 되게 또 이력이 또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공대를 나오셔서 석사, 박사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다가 네. 중국에서 10년 정도를 사셨고 사시다가 이제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네. 문학 교사를 하시는데 국제학교에서 문학 교사를 하시는데 아주 또 학생들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열정
네. 사랑과 관심, 취미 생활이 교육 자료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영화나 책을 보시는 게 그 네네. 자료 조사하시는 게 그런 하시니까 웹툰도 그리시는 분인데 네.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웹툰도 그리시고. 되게 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꿈이 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사를 관둔, 물론 교사 관련 그 학과를 가지도 않았지만 네. 그 관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매너리즘에 쉽게 빠져요 이게. 교사가. 제가 학원에서 그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지나버리면 아 이게 너무 힘들어. 네. 왜냐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돼. 그 심지어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모르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한 사이클이 한 2번 정도 도니까 저는 되게 일이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교육 과정이 바뀌면은 좀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습관이 무섭고 그 관습이 무섭다는 게 네. 어쨌든 제 스스로 가르치는 방법대로만 가르치고 똑같은 내용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지루했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또 굉장히 또 그 학생들에게 재미랑 그 교육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 변화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으로 보면 인문학, 네. 어떻게 인을 살 것인가,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업계에서 뭐 도태라는 표현 좀 쓰긴 그렇지만 안주하지 않고 도태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을 즐기시다 보니까 아주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도 저희 선생님은 또 모시고 저희 방송을 찍기로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네. 선생님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론과 그리고 또 문학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베트남의 국제학교의 뭐 구성 국제학교의 개요 같은 뭐 거 그런 거. 허와실 허와실. 네, 왜냐면은 뭐 좀 그런 게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기만 하면은 무슨 인생이 펴고 커리어가 좋고 네. 근데 꼭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 중에 명문 고등학교 나왔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 논대. 나쁜 짓이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베트남 하노이를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저희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장기 되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뵙고 또 네, 식사하는 걸로.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 밥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뭐 예쁜 누님, 예쁜 형님 뭐 다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제 베트남 교육의 미래. 베트남의 미래. 베트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는 거죠? 사람이 미래다. 그렇죠. 비오 1번. 맞나? 그 사람이 미래라는 광고를 썼던 그 회사에 네. 그 30몇 살 되신 분이 네. 그 임원이 다셨다는 거야. 그 왜? 얘기 모르세요? 몰라요. 그 미국의 광고에서 나오시고 막 해가지고 임원 단 사람이 30몇 살이래요. 그 임원 단 비결이 뭐냐? 그 회장님 카피를 기가 막히게 쓴 거. 회장님 아들이야. 사람이 미래다라고 해서 그냥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미래다니 거기 사람이 먼저다였지? 사람이 미래다냐?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이 썼던 그 용어가 사람이 먼저다 아닌가? 사람이 먼저다. 뭐 그거나 사람이 먼저고 미래고 뭐 그렇죠 뭐. 그런가? 네네. 먼저는 약간 과거 느낌 나잖아. 사람이 first, 미래는 future. 좀 다르네. 좀 어감이 달라. 어쨌든 뭐 사람이 먼저고 미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베트남의 미래 어떤 간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하면 뭐 지금이야 단순히 뭐 베트남이 좀 뜨는 이유가 지금 뭐 봉제 전자 쪽으로 대표되는 제조 시장이 뭐- 주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사실은 뭐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단지 그런 뭐 싼 인건비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어쨌건 간에 저희는 살아보다 느끼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나라고 그렇죠.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베트남의 5년이나 10년 뒤를 보려면은 이제 그 베트남 교육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알면- 있어야죠.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되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제조업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장비를 대체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사람의 두뇌를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아마 뭐 듣다 보시면은 또 뭐 베트남에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그 베트남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네 싶어가지고 이번 특집은 베트남 교육 특집으로 이제 그런데 이거는 차마 저희가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굉장히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게스트죠. 정말로 귀한 게스트입니다. 네. 최초의 저희 인연이 청취자 대 방송인으로서 저희 첫 미팅에 나와주신 그렇죠. 분인데 첫 팬미팅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베트남의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달리시는 분이세요. 네, 소개를 한번 들어야죠. 네, 그럼 김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이사님. 아, 김 이사님. 그렇죠. 아, 김 차장님 하려다 했다가 이사로 바꿔줬잖아요. 아, 김 이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이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어떻게? 저는 한 만 12년 정도 기업교육에 종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 12년 정도 기업교육 종사하면서 한국에서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 쪽 이제 좋은 파트너사를 만나서 베트남 내에서 기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사 이제 출장을 왔다가 이제 여기 눌러서 발령까지 받게 된 김이사라고 합니다. 예. 김 이사님께서는 대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년, 10여 년 이상을 계속 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뭐 일은 괜찮으세요? 일은 제가 어떻게 보면 사범대를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저도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업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곳의 교육이에요. 목적이 있는 교육이라서 이쪽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 후로 계속 재미를 느끼면서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하시는 건 그런 베트남 업체 이제 뭐 교육하시거나 네, 저희가 진출하면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이제 타겟을 어디로 잡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베트남 좋은 파트너를 만났고 해서 첫 타겟은 베트남 규모가 있는 기업들, 이제 내부의 기업 교육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게 됐고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 업체가 굉장히 내부에 많고 또 뭐 미국,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 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게 제가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러면 기업 교육을 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한국은 제가 사실은 뭐 기업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같은 값이면은 자국회사를 쓰는 게 좋지 않나요? 굳이 한국 업체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한국 업체랑 기업 교육을 조인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사실 한국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이 그 한국도 초기에는 일본 교육 과정을 많이 따랐어요. 일본 교육 예, 과정이요. 일본에서 어떻게 사내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랐어요. 거기에 이제 편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이 이만큼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는 이면에는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체계적인 기업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이 이제 기업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업 교육이라고 하면 뭔지 감을 딱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 교육이란 무엇인가? 네. 그 기업 내에서 쉽게 생각하면 기업 내에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급별 승진자 교육, 뭐 그거 외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돼서 핵심 인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우리 사람을 선별해내는 법, 그리고 웬만한 능력치를 평준화하는 법을 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이런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야 되고 뭐 수시로 윤리 교육, 뭐 뭐 이런 거 미투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돈 받지 말라. 임원이 될 사람들은 또 임원들을 위한 교육들을 또 꾸준히 진행해야 되고 그런 뭐 직급에 알맞는 교육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기업들이 뭐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런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부서를 가지고 있기 쉽지가 않으니까 있긴 있지만 이제 외주를 주는데 그런 일을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교육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 있는지. 지금 터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보다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팀의 단합을 위한 팀빌딩 교육이 굉장히 많았고 으쌰으쌰 잘해보자 뭐 이런 식의 교육이죠. 이제 교육인지 노는 건지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직접 가보시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송년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잠깐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휴가 때 맞춰서 다 같이 어디를 가서 이제 팀빌딩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생각보다 베트남 내의 대기업들은 교육 체계나 이런 직급 체계 관리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내부에 컨텐츠들이 없어요.
교육 콘텐츠들이 그죠.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 오프라인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온라인화 하는데 선입견이 있어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틈새 시장을 좀 보고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넘어오실 때 주로 넘어오시는 목적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고급화된 그런 제조 장비들을 대체하는 저렴한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고급 인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베트남은 그냥 인건비가 싸고 그냥 공인들 데려다가 한 사람당 30만 원 주고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김 이사님께서 하시는 거는 공인들 교육 쪽이라기보다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시는 건데 뭐 IT나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시장조사 차원에서 많이들 오세요. 네. 뭐 저렴한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많이 오시는데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인건비가 높고 그리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IT 쪽은 특히 IT 쪽은 인도도 사실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인도는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아웃소싱을 보내니까. 근데 두 번째 지점이 이제 중국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인력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도 실제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베트남이니까 인건비가 좀 싸고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오시는데 실제로 한국의 능력치를 생각하시면 비슷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게 어찌됐건 한국 사람보다는 인건비가 싸요.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치면 한 30% 이상 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노선이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비율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최소 많게는 10% 그러니까 한국에서 1명 고용할 거 10명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오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전문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30% 정도 저렴한 하다.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제 신입들 이제 간단한 코딩 먼저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약에 아르바이트로 내가 100만 원을 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한 70만 원, 65만 원 정도의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또 친구들도 졸업하면서 자기 몸값을 불리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요즘에 한국 게임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게임 업체들이 많이 들어요. 네, 그 개발자라든지 맞아요.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점점 고인물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뭐 중소기업 쪽에 얘기 몇 건 들어보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뭐 인디밴드 같이 인디게임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진출 많이 하려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도 많이 그러니까 대기업 이제 큰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임 업체들도 하노이는 없는데요. 호치민에 이제 지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퍼블리싱을 여기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즌을 가르는 거죠. 지역을 갈라서 이제 베트남 리즌을 완전 베트남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에서 관리만 하시고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채용하고 그 인력들이 그 게임을 베트남화,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인건비가 조금 싸다고는 하더라도 역량이나 실력이 한국 개발자들의 수준이라던가 한국 전문직 근로자들의 수준이 되나요? 이게 좀 보는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뭔가 자바라던가 뭔가 PHP라던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전문 역량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몸값이 높고. 네. 근데 생각보다 베트남 친구들은 그쪽에 전문 역량이 있진 않지만 요것 조금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요거를 잘 적절히 믹스를 하시면 한국에서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이제 나머지 인력들을 베트남에서 쓰시면
금전적인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죠. 지금 약간 교육이랑 조금 빗나간 얘기 같은데 갑자기 3차 4차 얘기 나오니까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기업이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은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랄까 인식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 뭐 말을 안 듣는다. 예를 들면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돈 많으면 더 주면 이직한다. 얘들은 말 안 들으니까 진짜 윽박 지르고 뭘 집어 던져야지. 저 친구들이 예전에 뭐 일하면서 노트북 던지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뭐 공장에 일하는 옛날 친구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미팅 중에 노트북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야지 말을 듣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김 이사님께서는 조금 뭐 기업 쪽에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쪽을 좀 뭔가 많이 강조를 하십니까? 그 뭐랄까 베트남 사람들이 밸류라든지 뭔가 가치를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저희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커리어를 갖고 갈 수 있는 꿈이 있고요. 누구든 자기가 이 커리어를 가지고 앞으로의 내 커리어를 걱정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업분들하고 온도차가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 조금 준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커리어 패스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1년 동안 함으로써 얻는 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돈을 조금 주더라도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는 성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IT나 이런 서비스 업종이나 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그분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채용을 할 때 베트남 내에 이런 기업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외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고급 인력들 면접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내에 교육 1위 그룹을 하고 싶다. 우리가 B2C는 아니지만 어떤 기업에서도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쉽게 조인을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전공을 못 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무슨 공과 대학에서 자동화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그런 대학 교육의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또 대학 교육을 받은 것이 직장 생활에서 또 얼마나 연동이 되는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전공이 뭐였든 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추세고요.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이제 엔지니어로 졸업하면 사실 엔지니어로 취직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뭐 경제, 경영, 마케팅 이런 거 공부한 친구들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자기가 짜는 거죠. 내가 마케팅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뭔가 기업을 관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를 전공했더라도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 커리어 패스를 자기가 취업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뭐 그건 비슷하다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한국이 그래요? 한국이 그렇죠. 뽑아주는 데 가는 거 아니야? 문돌이는 뽑아주는 데 가는 거야. 아 그렇긴 한데 당신 같은 이과는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 공대는 엔지니어로 가는 거고. 그런데 뭐 인문계는 뭐 자기가 그냥 커리어 패스 그랬으니까 뽑아주는 거야지. 그렇게 가면 그게 커리어 패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한국 현실을. 그래서 뭐 커리어 패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면접을 보면은 뭐 대학은 마케팅을 나왔는데 내가 교육 과정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이력을 보면 무슨 그룹의 트레이닝 플랜 담당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직을 계속 하는 거를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력서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뭘로 성장을 하기를 원하구나라는 이 패스가 딱 나와요. 근데 그거 없이 뭐 마케팅 했다가 인사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저희도 이제 이력서 상에서 이제 탈락을 시키는 편이죠. 베트남 채용 시장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영어 실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외 유학도 많이 가시고 영어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네. 또 취업할 때마다 다 보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깔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베트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진짜로 인건비 그 사람 갈아먹는 일이라고 하죠. 이제 그 노동력 그냥 단순 노동력이었는데 뭐 저도 살아보고 이제 뭐 엄사님도 그렇고 살아봤지만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라든지 이제 뭐 좀 그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얘기지만 또 한국에서 좀 생산 관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필요 없고 그냥 통역 한 명 쓰고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공장에 있는 친구들 같은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왜냐면 베트남에서도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듣기로는 영어 관련해서 좀 그 뭐랄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방송을 또 네. 들으시는 분들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베트남에 왔을 때 채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영어가 돼야지 이사가 좀 되는 거니까. 두 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영어 발음 자체가 좀 생소하기는 해요. 베트남식 네. 뱅글리시, 잉글리시. 싱글리시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이게 약간 그 이제 프랑스 발음 체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뒷부분은 이제 잘라먹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을 끝까지 하지 않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면 제가 슈퍼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빈마트에 갈 때마다 멤버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멤버카를 얘기를 해서 나 지금 주차권 주려고 하나,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멤버십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의 쉽을 발음을 하지 않고 카드의 드를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멤버카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카드를 보여주면서 멤버카라고 하길래 멤버십 카드를 이런 저도 식으로. 그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 그래. 미팅을 갔는데 발이 뭐야? 발이 뭐야? 그럼 발이 대체 뭐야 했더니 벨브. 벨브 발 그러고 펌프인데 이걸 뭐 범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맞아요. 그런, 지금은 저는 베트남식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발음을 하는 친구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30 후반 아니면 30 초반 이렇게 30대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한국 청년들에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한국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 수준의 영어와 네. 베트남 사람들의 영어. 물론 한국 수준이 더 높죠. 왜냐면 한국 분들은 문서를 다룰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말하기 위주의 그런 스킬을 키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말을 할 줄 알면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본 게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영어 학원 이름이 I Can Read예요. I Can Read. 보통 한국 같았으면 I Can Speak거든요. 영어 학원 이름이. 이 사람들은 I Can Read야. 이 사람들은 아이캔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실 스픽은 하이 헬로우만 할 줄 알면은 이제 스픽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의 컨셉이 아마 내가 문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토익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쵸. 말하기를 좀 쉽게 생각하고 읽는 거를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정확히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아까 전에 30대 후반하고 30대 그런 지금 졸업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능력 차이가 어떻게 엄청나게 되는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30 초반 이 친구들 만나도 한국으로 따지면 한 40대 이상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30대 만나보면. 초반만 그 슬딱 그렇죠. 진짜로. 네. 왜냐면 뭐 어리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다 한 자리씩 하거든요, 사실. 어디에서건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제 꼰대 마인드도 조금 있고, 좀 이렇게 파트너 사안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허풍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더 역량이 높고요. 이제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또 마인드 자체가 일반 베트남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신지식인 같은 이제 열린 사고를 하고 있어서, 개몽된. 그쵸. 너와 내가 약속한 이제 프로젝트 날짜를 데드라인을 잡으면 사실 30대 이상의 친구들은 뭐 늦을 수도 있지, 여기 베트남이야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은 너와 내가 약속한 프로젝트 일이 마감이 여기까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야근을 불사하고 불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야근 수당을 청구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 회사에도 야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수당을 줘도 안 하는 게 사실 외국인 것 같아요. 30 중반이 되면은 좀 그런 이유가 여기 결혼을 빨리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철이 이미 빨리 가정이 있고, 네, 그 사람들 같은 있어요. 경우는 굳이 뭐 바뀌거나 뭐 이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근데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예전에 같이 일하던 형님이죠. 저 직원이랑 술을 먹었는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나왔다고. 같이 술을 먹는데 저는 저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라는 여자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도 오래 했고 한국 회사도 좀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도 좀 뭔가 베트남 사람 안 같다고 생각했는데 얘기가 뭐 이제 자기 나이쯤 되면은 다들 여자친구 한 명씩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그 마인드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또 결혼도 좀 늦은 편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결혼을 좀 천천히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일찍 하고 뭐 빨리 독립을 해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도 뭐 IT라든지 좀 신선한 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베트남이 또 다른 의미의 기회의 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베트남에 넘어오셨던 데 비해서 지금 이제는 서비스 사업들이 베트남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베트남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 채용하는 그런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선은 좀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시장 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세요. 이제 제조 직군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선입견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예를 들면 어떤 선입견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옆에 회사에서 돈 5만 원 더 주면 간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트북 던진 얘기랑 뭐 그런 예, 그런 얘기야. 노트북 던진 얘네들 다 얘기도 똑같아. 그렇고 베트남도 다 뭐 그래, 이러고. 무조건 5시 칼퇴근 시켜줘야 얘들이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그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람이고 사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해도 이제 근로 시간이 이제 정확히 있는 건 맞고 그리고 뭐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데 뭔가 베트남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애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 다 그렇지 라고 물론 베트남 직원들이 많이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기 전에는 미스 김 여긴 베트남이야 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또 여기는 베트남이야 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빨리를 원하시면은 안 되고요. 다만 일을 하는 중에 너와 나의 약속, 너와 회사와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냥 글로벌한 환경이라는 거지 여기가 베트남이라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이 과도하게 빠른 것 같아. 맞아요. 그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그 남자친구 미국 사람이랑 같이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뭐 관련해서 비자랑 서류를 떼는데 죽겠대요 그냥. 걔들도 저희 그런 사람 맨날 베트남 관공서 가면은 일 처리가 늦다 하는데 거기도 똑같대요. 그냥 뭐 서류 하나 떼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거기 전화도 전화 안 받는 거 똑같고 그래서 자꾸 한국 기준에 한국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그냥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경험이 한국과 베트남이면 한국과 베트남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데서 다른 나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딜 가든 다 똑같다고 해요. 한국이 유독 다르지 어딜 가든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거는 한국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도 뭐 미국 무대 인턴하면서 느꼈는 게 서류가 많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애들 놀잖아. 땡스기빙이랑 12시 되면 다 퇴근을 해요. 그 변호사들이 부대 변호사들이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지금 바쁘다. 당신네들이 도장 안 찍어주면 우리 집에 못 간다고 얘기하면 한 얘기가 앱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느꼈죠. 이게 한국 사람이랑 다르구나. 정말 그게
한국 사람이었으면 뭐 그 집에서 그 떡두꺼비 같은 딸아들이 기다려도 다 일하고 갔을 건데. 일하고 가야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다른 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조금 낮은 수준인 건 인정해야 되는가 맞아요. 하면 네. 개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화된 그쵸. 걸로 해서 낮게 보면 안 된다라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월급이 적더라도 사실 자기 커리어 패스에 맞으면은 그냥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비전을 못 봤을 경우에 돈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커리어 패스를 쫓아가느냐를 결정할 뿐이에요. 10년 만에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저희 30대 중반에서 40대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0여 년쯤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처음 진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한 것처럼 조금 약간 뭐랄까 그 보수적이거나 맞아요. 좀 옛날 느낌 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그 10년 만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게 바뀌기도 했는데 어차피 산업군마다 다른 거라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빠른 트렌드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공장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뭐 70년대처럼 가정 방문도 하시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 하시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고 뭐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뭐 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선생님 불러다가 이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장 안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가정 방문해서 너무 이게 환경이 안 좋으면 수도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요즘 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른 신생 문화들이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 개발도상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한국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빨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70년대 같은 경우는 1차 경공업이었다가 10년 만에 중공업을 해버리고 10년 만에 첨단까지 아니라 90년대까지는 반도체 과학기술 뭐 시작할 이쪽으로 때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 생각에도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한국 70년대 생각하면은 분명히 10년 뒤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10년 전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좀 못 살게 구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베트남이 한국의 70년대 생각하면 돼 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시면 이 모든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서 조금 적응하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70년대, 80년대의 그런 주변 시설 환경 인프라와 지금 2000년 최신의 모바일, 스마트폰 뭔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 네. 거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엠남, 안녕.